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국제 통상의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국가 차원에서 무역, 국가 차원에서 통상입니다. 그럼 국가들이 왜 무역을 하느냐? 그리고 무역을 하면, 무역이라는 것은 뭐 국가 전체를 놓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A라는 국가는 B라는 국가와 또는 C라는 국가와 왜 무역을 하느냐,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무역이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규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럼 무역을 하면은 무슨 이익이 발생하느냐, 그다음 세 번째로는 무역을 하면은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결과는 국내적으로도 보지만 국제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게 국제경제론입니다. 아주 한마디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무역이 왜 발생하며, 무역이 발생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국내적으로는 어떻게 되며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역이 발생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결과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에게는 매우 이익이 되고 어떤 국가에는 매우 손해가 된다면은, 손해가 되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걸 이익을 손해가 되니까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결과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정책들을 써서 무역을 조정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무역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국제 경제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시적으로 무역이 왜 발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무역이 왜 발생하느냐? 그럼 무역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제2편입니다. 국제통상 이론과 관련인데 제2장 국제통상의 순수이론입니다. 순수이론. 그럼 이거는 무역의 발생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설명하는 거죠. 이익을 설명. 자, 여러분, 무역이 뭐가 무역이라고 그랬죠? 무역은 앞에서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이해할 때 무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역은 교환이다. 교환이다. 무역은 교환이 익스체인지다. 교환이다. 무역은 교환이다. 그럼 교환을 왜 하느냐? 자, 여러분들, 자족 경제 시대에서는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소비를 했습니다. 자기가 생산한 만큼만 소비 효용을 누리죠. 근데 내가 잘 생산하는 게 있고 내가 생산을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상대편은 하고 내하고는 뭐예요? 서로 생산 잘하는 품목이 다릅니다. 그럼 만약에 자급자족 경제 시대에는 내가 생산하는 거 내가 쓰면은 내가 잘 생산하는 것만 가지고 그만큼의 효용만 누리고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상대가 잘 생산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도 내가 가져와서 쓸 수 있으면 내가 효용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많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주고 상대가 잘할 수 하는 것을 이렇게 바꿔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도 좋고 나도 좋죠. 내 잘하는 걸 상대에 줘가지고 상대가 잘 살게 되고, 상대가 잘하는 건 내가 가져와서 내 잘 만드는 것과 상대가 잘 만들어 놓은 것을 같이 사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 삶의 효용이 어떻습니까? 훨씬 더 좋아지죠. 효용의 그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환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교환을 통해서 교환하는 당사자가 서로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교환하는 당사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교환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무역 이론에서는 먼저 이제 무역이 왜 발생하느냐, 국가 간의 무역이 왜 발생하느냐 문제 하고,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로는 무역의 방향입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제품을 수출하고 어떤 나라가 어떤 제품을 수입하느냐 하는 무역의 방향 문제죠, 그죠? 어떤 제품은 이 나라가 잘 만들고 수출하고 어떤 제품은 저 나라가 수출을 하더라고요. 한국은 반도체를 잘 만든 반도체를 수출하는데, 일본은 반도체를
만드는 뭐예요? 소재를 잘 만들고 소재를 수출하더라 이거죠. 중국은 반도체를 만든 완제품을 수출하더라 이거죠. 왜 그렇게 됐냐는 얘기지, 그죠? 그 무역의 방향을 정해주는 요소가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 왜 한국은 반도체를 잘 만들게 됐냐는 얘기지. 한국은 왜 반도체를 참 수출 많이 하게 됐냐? 반도체 잘 만드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잘 만든다는 의미가 뭐냐는 얘기지.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무역 이익입니다. 무역 이익과 분배입니다. 무역 이익과 분배 문제죠, 그죠? 분배지. 자, 여러분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가장 경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시작한 분이 누구냐면은 아담 스미스입니다.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 아시죠? 경제학의 아버지. 그죠? 그래서 이분은 국부론을 썼죠. 국부론을 썼죠, 그죠?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자가 되느냐? 어떻게 해야 나라가 부자가 되느냐? 그죠? 나라가 부자가 되는 방법,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왜 이런 게 나왔느냐면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기 전에는 소위 말해서 중상주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중상주의. 머켄틀리즘. 중상주의가 있었어요. 근데 중상주의가 뭐냐 하면은요, 국부를 쌓는 길은 이때 국부가 뭐냐면은 금이거든요. 금. 중상주의에서 국부가 금이었어요. 이 아담 스미스 말고 금이 중상주의에서는 도시국가 사이에서 이렇게 금을 많이 축적해야, 그 금이 많아야 이제 강한 군사력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생산한 물건을 무조건 많이 팔아야 돼요. 많이 팔아야 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금이 축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된다는 얘기지. 그게 중상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 물건을 상대 옆에 도시국가에다 옆에 국가에다가 많이 팔기만 하면 뭐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금이 들어서 금이 축적되면 금고에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금을 가지고 강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중상주의 국가들이 중상주의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다 팔려는 국가밖에 없는 거예요. 중상주의 한계죠.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가 뭐라 그랬냐면 그게 아니다. 네가 일방적으로 팔려면 사는 사람 없는데 파는 사람만 있으면 그게 되겠냐.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렇게 하면은 국부를 쌓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가 뭘 이야기했냐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교환을 해요. 서로 교환을 해야 서로 잘 살게 되고 국부를 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했죠. 그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그 중상주의자들은 금, 은, 화폐, 그죠? 생산량 이런 걸로 부를 축적해야 되죠. 그죠? 그런 걸 많이 생산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노동량이 많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 당시에, 그죠? 근데 어쨌든 이 국부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부가 있잖아. 웰스. 뭐 이거 좀 여러분들의 웰스 부잖아요. 부를 어떻게 여러분들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간단하게 여러분들 우리 역사적으로 한번 보면요. 18세기에서는 이제 농업 인구가 98%예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민들이 거의 농업에만 종사해요. 18세기에는. 그래서 부의 창출은 농업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러다가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기기관이 발명이 됐죠. 영국에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19세기 들어오면서 이게 기계 장치의 동력이 생겼잖아요. 기계 장치의 그 동력으로 인해서 이제 농업만 가지고 잘 사는 시대는 이제 끝났죠. 그 농업만 잘 사던 시대에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토지가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에 노동이 중요했어요. 근데 19세기 들어오면서 기계 장치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토지보다는 기계가 더 이제 그런 게 더 중요했고, 노동보다는 기계가 더 중요해졌죠.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발명이 됩니다. 에디슨은.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산업혁명이 되겠죠. 기계 동력 장치를 발명한 게 1차 산업이라면은 이제 전기가 개발된 게 2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에서 이제 지역 경제, 국가 경제 이런 것들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 옛날에는 그냥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뭐 어떻게 기계를 돌려서 이제 내 가정 잘 살고 이런 거 주로 이제 돈 모이 보고 이런 거 이제 생각했는데, 전기가 나오면서 이제 지역 경제, 국가 경제 이런 것들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게 뭐냐면 이제 컴퓨터, 전기공학, 인터넷, 그죠? 생명공학 이런 것들이 생겼죠. 그게 이제 국가 경제, 세계 경제로 넘어오는 계기가 됐죠. 인터넷이 되니까 세계 경제의 개념이 생기게 됐고, 이제 드디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부의 원천은 뭡니까? 여러분 3차부터 시작해서 4차로 넘어오면서 3차에서 4차로 넘어오면서 제일 중요한 부의 원인은 지식이었습니다. 난리죠. 지식이 부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얼마큼 고도화시키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것들은 뭡니까? 지식을 고도화시키는 거예요. 점점 고도화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국부의 원천이지. 지식이 국부의 원천입니다. 이제는. 옛날엔 토지였고 노동량이었고 그랬지만 지금은 뭐예요? 지식이 부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선진국 대회를 올라선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교육이거든요. 무지막지하게 교육을 시키고 무지막지하게 교육 경쟁 속에서 살았잖아요. 한국 그 사람들이 정말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무자비한 그 경쟁 속에 여러분들 몰아였거든요. 왜냐면은 한국은 자원이 없어요. 없으니까 국부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냥 돈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 교육시키려니까 무지막지하게 경쟁을 시킨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빛을 발해가지고 왔는데, 그 대신에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도 났습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식을 통해서 국부를 쌓는데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코로나 재난 시대에도 보십시오. 대한민국 언제부터 그렇게 셌습니까? 예? 모더나에서 백신 제일 1번까지면은 2번 주자가 한국이거든요. SK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2번 주자 백신이 한국이고, 치료제는 1번이 누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이 될지 영국이 될지 미국이 될지 모릅니다. 한국이 언제 그만큼 지식을 쌓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지나오니까 모르죠. 대한민국이 대단히 발전한 거죠. 이게 부의 근원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백신 누가 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방생이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산업의 지형이 바뀌었죠. 코로나 재난 시대에 오면서. 삼성전자 1등 하던 삼성전자의 금액이, 삼성전자 이재용 씨나 이런 사람이, 이건희 이런 사람이 1등이었잖아요. 1등이었는데, 거부가 바뀌었죠. 셀트리온 이런 사람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거부로 막 올라가잖아요. 생명공학, 그 다음 바이오, 이쪽으로 이제 맹위를 떨치고 있잖아요. 주가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죠. 그 앞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그 다음에 월풀이라든지, 이런 제조업체가 1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3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구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인텔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더니 4차 산업 들어오니까 또 뭐가 올라옵니까? 구글뿐만 아니라 SNS 돼가지고 페이스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또 치고 올라오죠. 그죠? 넷플릭스 이런 거, 그죠? 막 치고 올라오죠. 근데 부의 근원이 뭐냐? 결국은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제는 부의 근원이 지식이다. 지식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적으로 그렇게 정립을 하면서 이제 절대 우위설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아담 스미스는 그 당시에 그러면 18세기 이때 이제 뭘 주장했느냐? 절대 우위소를 통해서 이제 그 국부를 쌓는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중상주의 시대에는 무조건 모아야 되잖아요. 무역을 하지 않고 교환하지 않고 수출만 해가지고 국부를 쌓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중상주의인데 아담 스미스 그게 아니다 이거지. 전문화하고 교환하는 것이 맞다 이거죠. 그죠? 예. 아담 스미스는 뭐냐면은 전문화는 분업이거든요. 분업해가지고 교환해가지고 국부를 쌓는 것이 맞다. 국부를 쌓는 것이 맞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담 스미스인데 여러분들 지금도 이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대단한 분이죠. 18세기에 이야기했던 이게 지금도 맞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산업 분야에서 이게 맞다고요. 이걸 깨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국부가 떨어집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일본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경우에는요 폴세팅형 산업 해가지고 외국 물건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이 잠시는 잘 될지 몰라도 자꾸 그렇게 자기 혼자서만 살려고 하고 이기적으로 살면요 그 나라 국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백신 개발하면 해외에 무상으로 이렇게 주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소프트 파워가 생겨야 돼요. 하드 파워 시대는 이제는 저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폭탄 못 만듭니까? 다 만들죠 이제는. 그러나 정말 소프트 파워, 그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국가 도와주고 그걸 통해서 많은 나라로부터 그 신인들 높이는 게 오히려 좋은 건데 어쨌든 내가 좀 말이 빗나가는데 교환을 통해서 국부를 쌓는 거 지금도 맞다. 지금도 맞다 이거죠. 예. 그게 이제 아담 스미스 이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는 그래서 분업의 원리를 통해서 이제 분업해가지고 이 전문화해가지고 생산량을 늘리는 생산량을 가지고 외국과의 뭐합니까? 외국과 교환을 통해서 국부를 증대시킨다. 웰스를 증대시킨다. 웰페어를 증대시킨다. 그렇죠? 증대시킨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그게 도대체 이걸 이제 절대 생산 비율. 절대 우위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외국과 교환할 때 교환의 방향이 절대 우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절대 우위에 의해서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거지. 내가 상대 국가에 비해서 절대 우위가 있는 제품을 수출한다. 그래서 이제 절대 우위 제품을 뭐합니까? 수출하고 절대 열위 제품은 수입하는 이런 교환을 통해서 이게 교환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교환을 통해서 국부가 증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절대 우위와 절대 열위가 뭐냐 이거죠. 자, 이 아담 스미스 때는 아담 스미스가 절대 우위론을 주장할 때는 노동가치설입니다. 노동가치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가정. 모든 제품의 가격은 노동의 투입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제품의 가치는 노동의 투입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제품 생산을 위해서 투입된 노동의 양에 의해서 그 제품의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노동가치설이거든요. 이거에 입각해서 비절대 우위를 주장했습니다. 그 노동가치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노동가치설 입각하면은 노동의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동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노동양이 중요하다. 자, 예를 들어서 절대 우위론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절대 우위냐 하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과 호주가 있어. 신발 생산도 하고 신발하고 쇠고기가 있어. 두 개의 제품을 생산해.
근데 이거 한국은 이거 한 단위 생산하는 노동량입니다. 1단위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의 양을 보면 신발은 한국이 생산하는데 10명이 들어가. 한 단위 생산하는데. 근데 한국은 소고기 생산에는 12명이 들어가요. 12명이 들어가요. 호주는 신발 한 단위 생산하는데 11명의 노동이 투입됩니다. 근데 쇠고기는 8명이 투입돼요. 8명이 투입돼요. 1단위, 한 단위, 여러분들 한 단위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량입니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요 도표에는. 자, 여러분들 그럼 한번 봅시다. 한국은 신발을 생산하는 데는 한국은 10명만 투입하면 되는데 호주는 몇 명 투입해? 11명 해야 돼. 그러면 누가 잘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 누가 잘하는 거예요? 네? 적게 투입하고 적게 투입하는 게 생산 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국은 신발에 우위가 있죠. 신발. 그죠? 신발에 우위가 있죠. 근데 쇠고기는 어떻습니까? 쇠고기는 한국이 한 단위 생산 12명이나 써야 돼. 근데 호주는 어떻습니까? 8명만 쓰면 돼. 호주는 8명만 쓰면 돼. 그죠? 그래서 신발의 경우에는 한국이 우위가 있죠. 생산 더 잘한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높다 이거지. 그 다음에 쇠고기는 어떻습니까? 쇠고기는 호주가 우위가 있죠. 호주가 우위가 있죠. 이거 호주가 생산성이 더 높다 이 말이에요. 그죠? 생산 더 잘한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만약에 무역을 안 한 상태면 어떻게 됩니까? 무역을 안 한 상태면 여기서 보면 무역을 안 하고 딱 닫혀 있으면은 소고기 1단위, 신발 1단위 22명 투입해가지고 그밖에 못 말립니다. 한국은. 그죠? 호주는 어떻습니까? 모두 19명이 투입돼가지고 역시 신발 하나, 쇠고기 하나, 이게 생산 못합니다. 그쵸? 예. 근데 만약에 여기 이야기한 대로 분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주하고 한국 분업을 한다고 보면은 한국은 뭘 잘 생산하죠? 신발을 절대적으로 호주에 비해서 우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신발에 모든 노동을 다 여기 집어넣어. 호주는 쇠고기에 우위가 있어. 그러면 신발 생산하지 말고 호주는 쇠고기도 다 생산을 해.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한국은 22명의 노동자 가지고 신발을 생산하면은 신발 몇 단위 생산할 수 있습니까? 10명이 하나니까 22명이 2.2단위의 신발을 생산할 수 있죠. 그렇죠? 신발만 생산하면. 그죠? 호주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호주는 19명이잖아요. 19명이 쇠고기만 생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쇠고기만 생산하면은 826 2.7단위 되나요? 2.7단위 정도 되죠. 그죠? 2.7단위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필요한 건 각각 한 단위거든. 거기 가기 전에 각각 한 단위니까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2.2단위 중에 한 단위의 신발을 주고, 신발 한 단위 1단위를 주고, 호주는 쇠고기 1단위를 준다. 주고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단위 줘도 뭐가 났습니까? 한 단위 국내 쓰고도 0.2단위가 남죠. 이거 0.2단위 이익이죠. 여기는 몇 단위 이익입니까? 이렇게 하면 0.7단위 이익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업해가지고 다 몰아서 생산,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는 쪽에 몰아서 생산해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은 서로 수요는 다 충당하면서 각각 0.2단위, 0.7단위라는 단위가 남는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생합니까? 무역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무역이 발생한 이유예요, 이게. 그래서 무역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예요, 여러분들? 한국은 신발에만 절대적 우위가 있으니까 되는 거고, 호주는 쇠고기에 절대적 우위가 있으니까 된다 이거죠.
그죠? 한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잖아요. 예. 우위가 있는 것만 생산 특화가 서로 주고받는다. 자, 그래서 이익이 만큼 생겼다. 이익이 생겼다. 그 이익이 생긴 만큼 어떻게 됩니까? 서로 나눠 가지겠죠. 국내에서 나눠 가진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절대 우위설 이렇게 이런 논리로 이제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는데 요건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 있는 건가? 만약에 가정을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살짝 바뀌면 왜 되나 요거? 12명 8명이 이렇게 안 되고 여기 8명 되고 여기 12명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다면, 만약에 이렇게 이런 구성이라면 한국과 호주 간에 무역이 발생할 수 있나 없나? 발생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우위론에 의하면. 왜? 절대적으로 한국이 모두 다 우위가 있거든. 소고기도 잘 만들고 희망도 잘 만들어. 그러면은 호주는 다 못 만들어. 그 때문에 다 합쳐가 생산해도 어떻게 됩니까? 안 돼. 그럼 이건 무역이 발생 안 해. 아담 스미스 이론에 의하면은 절대적으로 모두가 우위가 있으면은 그럼 무역이 발생 안 한다는 얘기지. 이게 무역이 발생 안 합니다. 아담 스미스 이론에 의하면. 그래서 비판을 한 거죠. 그렇지 않다. 이래도 무역은 발생한다는 얘기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아담 스미스 이론의 한계입니다. 이게. 이렇게 싹 바뀌면 어떻게 되느니. 한 나라가 모든 제품에 절대적 우위가 있으면, 그리고 다른 나라는 절대적으로 모든 게 다 절대적 요리가 있으면 그건 무역이 발생 안 하는 얘기지. 그게 이제 아담 스미스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래도 무역은 발생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뒤에 이제 아담 스미스를 비판하면서 나온 사람이 리카도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 그래도 무역은 발생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내가요, 학교 교수잖아요, 그죠? 교수인데 내 방에 조교가 있어요. 조교 선생님이 있는데 그 조교가 타이핑 굉장히 잘 쳐. 나는 독수리 타법을 치거든요. 그럼 난 타이핑은 조교보다 더 못 쳐. 근데 여러분들 연구 논문 쓰는 거, 강의하는 거 누가 잘합니까? 내가 조교보다 훨씬 잘하죠. 그건 내 전문이니까. 조교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죠? 조교는 그 대신 내보다 타이핑을 잘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럴 경우에 뭐예요? 를 상정한 게 아담 스미스 절대 우위론이에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강의도 잘하고 연구도 잘하고 타이핑도 내가 조교보다 더 잘 쳐. 근데 타이핑 거리가 있어. 근데 내가 내 연구하는 시간을 포기하고 내가 타이핑을 해야 될까? 조교에게 맡겨야 될까? 내보다 타이핑도 더 못 쳐, 조교가. 근데 보통 어떻습니까? 내가 타이핑 더 잘해도 조교한테 맡기고 나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 조교의 능력보다가 내가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곳에 내가 내 시간을 모두 투입해가지고 연구에 전념하는 것이 훨씬 생산성이 높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이핑도 잘하고 연구도 잘하지만은 조교를 써가지고 내 타이핑하고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임에 불구하고 그거는 조교한테 맡겨버린다는 얘기지. 맡기면 조교가 그 일을 해주는 게 나는 연구하는 게 훨씬 그 시간에 연구하는 게 훨씬 더 전체적 이익이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다 잘하지만은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게 있다는 얘기지. 예. 타이핑 능력의 차이는 조교하고 내가 많이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연구 능력의 차이는 내하고 조교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타이핑은 능력의 차이가 내가 조금 낮게 치고 조금 낮게 내가 더 잘하고 그 연구 능력은 조교하고 비교 안 될 만큼 내가 많이 잘한단 말이에요. 둘 다 절대적으로 조교는 열의에 있어요. 열의에 있어서 일을 안 시키는 게 그러면 내인데 이익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도 불구하고 타이핑 내보다 못 치는 조교라도 들어가가지고 타이핑은 뭐 조교에게 맡기고 나는 뭐 연구에 전념하는 게 훨씬 둘 다 이익이 된다는 얘기지. 그게 뭡니까? 비교 우위론이라는 뜻입니다. 절대 우위론에 의하면은 내가 조교를 드리면 안 돼. 절대 우위론은 내 조교 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비교 우위론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 잘하지만 조교를 들여서 조교를 쓰는 게 낫다는 얘기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절대 우위론 비판할 수 있죠. 충분히. 그죠? 충분히 비판할 수 있죠. 두 개 다 절대 열의에 있더라도 그래도 무역은 발생하더라는 얘기지. 왜 발생하냐는 얘기지.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비교 우위론에 의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절대우 이론, 비교우 이론, 또 존 스타트 미래 상호 수요 이론, 이 세 가지 이론이요 고전적 무역 이론이에요. 고전적 무역 이론은 전부 노동 가치설입니다. 노동의 투입량 가지고 그 제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 가정하에 있고, 자본은 생산 요소인 자본은 아직도 뭡니까? 개념이 없습니다. 노동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지금 가정이. 그걸 알고 여러분들 고전적 무역 이론 이번 시간에는 절대 우위론까지 했습니다. 조금 쉬었다 다음 시간에 비교 우위론, 그죠? 절대 우위론의 한계점을 극복한 비교 우위론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만납시다. 수고했습니다.